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넘보자 전망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치를 만약에 넘는다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장 전망은 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항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하나는 지금하고 별달리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고치를 만약에 경신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코스피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장중 올해 그 사상 최고치가 3,266포인트인데 네, 네. 그거를 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튼 성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네. 코스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2021년 들어서 이제 연초에는 굉장히 강한 랠리를 보였다가 사실 뭐 한 일주일 빼고는 지금 계속 박스권의 장세가 지루하게 그렇죠. 예. 이어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3분기에 조금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시장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흔히들 이제 상고하저 이런 식의 흐름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직은 미국의 이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다 보니까 예.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자산 배분이라든지 위험 자산이 그나마 안전 자산보다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그런 콜은 가능한 구간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고 하저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7, 8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미국의 고용도 좀 봐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2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이익률이 조금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6월, 7월, 8월이 굉장히 강한 상승 내지는 그때가 좀 기회일 것 같고, 이후에는 조금은 변동성을 고려한 그런 시장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6월, 7월, 8월이 강한 때이고 네. 뭐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앞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질문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만약에 3,266포인트를 넘는다라고 하면 주가의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상승이 빨라진다,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이러면서 조금 넘었다가 또 뭐 후퇴도 했다가 또 조금 했다가 거의 옆으로 그냥 기어버리는 형태가 될 거다. 두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거든요. 팀장님은 어느 쪽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박스권을 뚫게 되면 보통은 신고가가 나오면 주가는 뭐 상당한 어떤 힘을 축적했기 때문에 강하게 그렇죠. 치고 갈 수 있다. 이런 그게 이제 얘기들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다소 말씀하신 부분의 후자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후자 쪽에 가까울 거다. 상승은 하지만 기본적인 상승 탄력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니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초까지 강한 랠리를 보였던 구간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다소 좀 답답한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3월 중순부터 이어온 상승 추세 정도라고 이 차트에서 보시면 12월에서 1월에 올라왔던 그런 강한 상승보다는 3월부터 지금 6월까지 뭐 박스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낮은 속도의 상승을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달러와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주부터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안 하기 시작했어요. 기재 효과도 있고 이 정도 물가 상승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는 1.4밖에 안 된다. 지금은 하반기에 갈수록 결국 계속 물가는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물가뿐만이 아니고 연준에서 고려하고 있는 요인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고용이었거든요. 근데 고용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7월부터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 첫째가 뭐냐면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고용의 80% 이상이 다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렇죠. 서비스업이고 서비스업의 특징이 대면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업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더불어서 9월부터는 뭐 지금 빠르면 6월부터는 이제 26개 주에서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9월부터는 이제 바이든의 어떤 제공도 안 하는 상황이라서 7, 8월에는 내가 즉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욕망이 커지는 구간이라서 7월, 8월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 데이터는 서비스업이 중심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는 미국의 달러화가 이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좀 더 위에 있을 가능성. 그랬을 때는 한국 시장이 막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한 장보다는 미국의 고용 따라서 경기는 회복되니 주가는 안 빠지지만 외국인들이 막 사는 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약간 순환매나 내지는 조금
뭐 가치주 내지는 좀 더 싼 걸로 그러니까 선순환 정도의 장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 그 세계적으로 보면 두 지역의 주가가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전 정도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주가 빠르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정체 상태에 들어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도 거의 힘을 못 받는 상태. 네. S&P 500이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넘었는데 네. 뭐 누가 그렇게 이제 관심을 안 기울여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우리나라도 어떤 모양인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무튼 팀장님은 후자 쪽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 주셨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이 증가율 자체가 네네네.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숫자적으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분기에 영업이익이 110% 정도 증가를 했고요. 맞아요. 2분기는 뭐 거의 근접하거나 뭐 이런 상태가 되는데 3분기 이익 증가율이 30%더라고요. 4분기는 15%로 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형태인데 우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익이 피크아웃하는 현상의 원인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그게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피크아웃하는 거는 다분히 기술적인 부분인 건 맞아요. 네, 그렇죠. 작년에 2분기 워낙 안 좋았고 네, 예. 올해가 이제 그거에 대한 회복이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와 동일하게 뭐 기저효과가 있으니 빠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드러난 사회적인 현상과 이에 따르는 기업의 대응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게 생산자 물가 지수거든요. 예. 거기다가 공급자들의 어떤 보틀락 효과로 인해서 일부 제품들은 이제 수급을 못 받아서 못 만드는 현상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다분히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올라온 이 생산자 물가를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상황이고 이게 예. 기업한테는 마진이라는 그렇겠죠.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며 거기다가 마진을 올리거나 내지는 다소 둔화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익이 성장을 해줄 수 있는 관계로 갈 수 있느냐가 이제 포인트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우려나 그 불확실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기업 단으로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자 물가 지수는 좀 올라왔지만 기업이 이제는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을 만큼의 수요가 올라오니까 우리 가이던스는 괜찮게 유지할 거야라는 콜이 나오면 저는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 이 미국과 중국마저도 2분기나 1분기에 마진이 피크 쳐서 내려가는 걸로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어요. 예. 근데 한국은 계속 좋아진다는 걸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1분기가 8%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2분기가 8.5, 3분기는 거의 10% 가까운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라고 예. 전망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그게 진짜 그렇게 보는 건지 아니면 이제 조정이 안 돼 있는 건지에 대한 우려가 저는 7, 8월에 관건이지 않겠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조금은 축소될 만한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치고 못 나가는 장이지 않겠냐 정도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네.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팀장님처럼 투자 전략을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기업을 보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이익에 대한 전망이 아주 엇갈립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을 보는 사람들은 기업만 보는데 맞습니다. 이쪽은 매크로를 같이 보기 때문에 야 이게 피크를 쳤을 것 같은데 이게 상식일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도 이게 네. 쫓아오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험상 리비전이 상승하는 즉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부분보다는 약간의 이제 현실적으로 좀 낮춰지는 경우가 낮춰지는 많았기 게. 때문에 라는 부분하고 또 최근에 수출 금액도 뭐 YOY 전년 대비로는 굉장히 뭐 40% 이상 나오지만 사실은 5월에 고점 찍고 내려갈 가능성 내지는 벌써 2달 연속 수출 금액이 소폭이지만 좀 둔화되고는 있거든요. 그런 예. 부분은 조금은 좀 모니터링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 글쎄 물가 지표는 기저효과가 사라져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지표들은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상하겠죠. 네, 그렇게 그죠? 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시장 내부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냥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네,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순환매를만 가지고는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어떤 시점인가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서 시장을 강하게 끌고 가야지만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자료를 내고 세미나를 다니면서 어떤 얘기를 드냐면 2021년 상반기는 주도주가 없었다. 2021년 하반기도 주도주는 사실 쉽진 않을 것 같다. 사실상 예, 그렇게 예. 쉽진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한 다이나믹함을 보여주긴 해요. 시가총액 1등부터 12등까지 그 우선주를 빼고 종목을 보시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플랫폼 다 포진돼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나라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작년에 전 세계 수익률이 1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동종 기업, 피어 밸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의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싸지 않다라는 게 저는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자동차를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동종 업계와 비교했을 때 ROE는 비슷한데 뭐 10% 정도인데 PBR은 다른 어떤 자동차에 비해서 뭐 반 정도만 받으니 만약 서비스업이 미국 내 서비스업이 재개가 되고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많아질 때 대면 서비스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량은 그나마 중고차가 이제는 가격이 내려오고 반도체 쇼티지가 조금 해석이 되면 자동차 정도는 밸류에이션이나 판매량으로 시장에서 그래도 주도주 역할은 할 수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메가캡 시총의 한 40에서 50%를 차지하는 나머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싸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주도주가 탄생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역시 이제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업종 대표주라고 얘기하는 대형주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형주의 시간 뭐 올 수 있을까요? 온다고 하면 그럼 어느 정도 강도일까? 이게 그냥 반등일까? 아니면 또 상승일까? 이런 그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수출주가 다시 이제 올라서야 대형주가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수출주가 올라가는 기간은 저는 빠르면 올해 4분기 후반 정도나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얘기는 뭐 다시 또 똑같이 얘기 드리겠지만 수출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수출이 월간으로 500억 달러라는 뭐 거의 히스토리 하이 즉 최고치의 수준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전년 대비 전월 대비의 증가율로 보면은 계속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여전히 플러스이긴 하지만 하락하는 구간의 특징을 보시면 수출 증가율이 하락할 때는 대형주가 치고 나가기보다는 대형주는 조금 답답한 국면이지만 그 안에서 중소형주들 오늘도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한 모습을 나타나는 것도 이거 하나의 영향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중소형주의 시간이 한 3분기나 4분기 초반까지 이어지고 나서 실제로는 기저효과도 사라지고 코로나 백신 효과가 많이 나오고 나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은 잦아들 그런 시점에 갔을 때 오히려 4분기 후반에 갔을 때야 조금은 대형주가 시장을 좀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를 종합하면 실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출로 대표되는 경제 변수도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모멘텀이 그러니까 증가율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약해질 텐데 네네. 그걸 어떤 형태로서 슬기롭게 돌파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시장의 관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워낙 지금은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거를 먼저 반영했었던 가격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잘 못 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서 급락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도 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답답한 시장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매매를 자주 하면은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될 때의 특징을 보니까 그동안 못 올랐었던 중소형 가치주들이 워낙 뭐 돌아놓고 보면 수익을 줬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적으로 뭐 PBR이든 PER이든 5년 동안 매출액이 계속 증가한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기업들 중에 중소형 가치주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도 3개월이나 6개월 이후의 시장을 본다면 굉장히 잘 선전한 그런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올라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